안녕하세요. 오늘도 과학 시간이 왔네요. 네, 오늘은 우리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에 대해서 할 건데, 물질의 특성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이제 뭐냐면, 물질의 특성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네 가지 배운다고 했잖아.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이렇게 배운다고 했지. 일단 그 중에 첫 번째 밀도. 네, 첫 번째 밀도 먼저 배워볼게요. 밀도를 하면 우리가 밀도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밀도의 정의 얘들아 2페이지 맨 위에다가 쓰시면 돼요. 2페이지 위에 1번 밀도 땡땡 하고 있는 거에다 적으시면 돼요. 단위 부피당 갖는 질량이 밀도입니다. 밀도 공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밀도 공식은요. 칠판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일단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잖아.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뭐분의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피분의 질량으로 하면 우리가 약간 막연한 느낌이 들잖아요. 계산할 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차지하는 공간 분의 그 입자 알갱이의 개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밀도를. 요거는 약간 이해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부피분의 질량은 계산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쓰냐면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인데 세제곱이 빠진 겁니다. 세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그램 퍼 밀리리터. 요 밀리리터랑 세제곱 센티미터는 모두 부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을 의미하는 요 단위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럼 넘어가서 다양한 물질의 비교를 해볼 건데 표를 하나 볼 거예요. 표. 거기 표가 있죠. 그 표에다가 선생님이 그 물질이 비어있잖아. 물질 칸이. 그래서 거기다 하나하나씩 채워보겠습니다. 표 이제 가져옵니다. 표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울 건데 일단 가장 밀도가 큰 거. 표에서 가장 밀도가 큰 거 얘는 뭐냐면 백금이에요. 백금. 여기도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백금이고요. 백금. 그 다음에 이 10.5 있지? 이거 10.5 이 친구는 이제 뭐냐면요 은입니다. 은. 그리고 은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뭐냐면 철이고요. 그 다음에 철 다음에 이제 2.7 얘는 뭘까? 얘는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얘네가 다 지금 고체잖아요. 고체. 지금 다 고체죠. 이 고체들은 지금 밀도가 되게 큰 편이죠. 밀도가 큰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알루미늄이 제일 작아. 그래서 알루미늄을 비행기 만들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렇게 1. 이에 이제 약간 기준이 되는 이 친구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물이죠. 근데 물은 물인데 4도C일 때 물. 4도C일 때. 얼음은 지금 0.9인데 얼음은 지금 0.9이지 0도씨 얼음이. 근데 4도C일 때 물이 1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얘들아 여기 고체가 제일 크잖아. 고체가 밀도가 큰 편이잖아. 근데 지금 얘는 액체지. 그리고 얘는 고체야. 지금 거꾸로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0. 몇 대로 떨어졌죠. 일단 0.79 얘는 뭐냐면 에탄올. 여기까지 일단 액체예요. 물론 얼음이랑 물은 뒤집혔지만 어쨌든 액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00 몇 대로 떨어지는 이 친구들은 뭐냐면 기체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기체 중에 가장 밀도가 큰 거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중간 이제 산소.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이 헬륨입니다. 헬륨.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대체적으로 고체가 가장 밀도가 크고 액체가 중간이고 기체가 가장 밀도가 작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다음 시간에도 나와요. 기억해.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고체가 일단 가장 밀도가 큰 편이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물이구나. 근데 여기에서 예외가 있지. 예외. 지금 예외가 어디 있어? 여기 물, 얼음. 얘네는 지금 반대지. 물이 얼음보다 더 밀도가 크죠. 물만 그래. 물만 예외입니다. 물만. 근데 여기서 이산화탄소, 산소, 헬륨은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냐면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건데 놀이동산 가면 애들이 뭐 들고 다녀? 공룡풍선 이거 들고 막 다니다가 놓고 막 울고 막 이러잖아. 그치? 뭔지 알죠? 그치? 그 공룡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었겠죠. 왜냐면 얘가 이 머리맡에서 달랑달랑거리면서 쫓아와야 되거든. 알지? 그치만 이거 놓치면 날아가죠. 왜? 헬륨은 밀도가 낮아요. 뭐보다 낮냐면 항상 비교군이 있어야 돼. 뭐보다 낮은 비교군이 있어야 되는데 뭐보다 낮냐면 일반적인 공기에 비해서 낮아. 일단 일반적인 공기는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일단 여기에 질소가 없으니까 산소, 이산화탄소만 비교를 해보면 이산화탄소가 지금 밀도가 더 크지? 근데 우리 공기 중에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질소를 제외하면 산소가 가장 많은데 그냥 산소가 있어 공기 중에 원래. 근데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입으로 불어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우리가 입으로 분 풍선은 이산화탄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공기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될까? 가라앉겠지. 입으로 분 풍선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바닥에 케이크 깔아놓고 바닥에 풍선을 놓을 거야. 그럼 입으로 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천정에 그 풍선을 막 이렇게 붙여놓고 싶어. 그럼 테이프를 쓸 수는 있지만 테이프를 안 쓰고 싶다면 헬륨 가스를 넣어서, 헬륨은 지금 밀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헬륨 가스를 넣어서 일반 공기보다 밀도가 낮게 해가지고 위로 뜨게 하면 되죠. 그치? 그래서 이제 놀이공원에서 만드는 거 이렇게 애들 손으로 쥐고 가다가 한번 놓으면 다 놓쳐서 막 천정에 막 다 가잖아. 하늘로 올라가거나 천정에 붙거나. 그래서 막 울고. 알죠? 그럼 이제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것과 밀도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다. 이게 뭘까? 이 의미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얘들아 우리가 언제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다고 하는지 잘 생각해봐. 내가 물에 뜬다. 비행기가 공기 중에 뜬다. 풍선이 하늘로 뜬다. 이렇게 쓰지. 내가 봐봐. 이게 어색한 문장이면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철에 뜬다. 종이가 철 위에 뜬다. 돌멩이가 종이 아래 가라앉는다. 그래서 어때? 완벽한 문장이니? 어색하지? 어색하죠? 이 뜨고 가라앉는다는 것 자체는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고체끼리는 불가해요. 고체끼리는 불가하고 대신에 유동성 있는 액체나 기체에서 가능한 현상이죠. 뜨고 가라앉는다는 건 애초에.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밀도만 크다고 무조건 가라앉는다. 이제 그게 나올 건데 밀도만 크다고 완전 그냥 항상 가라앉는다 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문제 지문에 뭐 알루미늄은 철 위에 뜬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죠. 고체끼리는 뜨고 가라앉을 수 없어. 알겠죠? 고체끼리는 안 돼.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건 되는 거지. 플라스틱이 물 위에 뜬다. 이런 건 되는 거지. 유동성 있는 액체나 기체가 있어야 이 뜨고 가라앉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오케이? 밀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밀도 비교는요.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어떤 건 떠있고 어떤 건 가라앉아 있어요. 그죠? 근데 위에서부터 봤을 때 식용유, 플라스틱, 물, 포도알, 설탕, 시럽 이렇게 있죠. 얘네를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이렇게 칠판에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제일 위에 있는 식용유 먼저 써. 얘는 밀도가 큰 걸까 작은 걸까? 밀도가 작은 거죠. 가장 작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게 중간. 이 물이랑 중간에 떠 있는 게 뭐야? 이거 플라스틱 조각이죠. 플라스틱 조각이 그 다음이 이제 그 아래 있는 물이죠. 물.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밀도를 비교할 때는 섞이지 않아야 돼. 조건이에요. 섞이지 않아야 돼. 식용유랑 물이랑 섞어버리면 밀도를 비교하기 어렵죠. 그치? 섞이는 물질은 밀도를 비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에탄올이랑 물은 이렇게 놓고 밀도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섞이기 때문에. 일단 식용유랑 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뭐가 있냐면요. 네, 포도알. 포도알이 있죠. 포도알.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게 설탕 시럽.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그 다음에 밀도가 작으면 뜬다.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부피가 같잖아. 부피가 같으면 그러니까 질량만 비교하면 되니까 부피가 같으면 밀도가 큰 게 더 무겁긴 해. 무슨 소린지 알겠지? 그치만 요거 만약에 그냥 가라앉는다고 항상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라앉는다고 무조건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피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4번 상태에 따른 밀도부터 나올게요. 이게 지금 3페이지 첫 번째에 있는 겁니다. 상태에 따른 밀도. 이제 열심히 적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 상태라는 게 뭐냐? 이 상태라는 게 우리가 오래 배운 적은 없어. 이 상태를. 그럼 언제 배웠었을까? 상태를. 우리가 상태를 언제 배웠냐면요. 바로 1학년 때 배웠죠. 1학년 때 우리가 뭐로 배웠냐면 물질의 상태라는 5단원에서 지금 배웠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1학년 친구들이 나가고 있거든. 쌤이 지금 1학년이랑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질의 상태에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뭐가 있지? 고체, 액체, 기체, 고액기 이렇게 있죠. 고액기.
익숙하지? 이 정도는 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물질 상태에 따른 밀도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밀도 공식을 하나 가져와 볼게. 한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차지하는 공간분의 입자의 개수라고 했지? 알갱이의 개수. 그래서 이렇게 일단 두고 우리가 앞에 있으니까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이제 상태에 따른 밀도를 해볼 건데 일단 여기 이 공식에서 봤듯이 이 밀도와 부피는 어떨까? 반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지금 밀도는 위에 있고 부피는 아래에 있어. 분모에. 그럼 둘은 반비례 관계겠죠. 이 공식에서 봤을 때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를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나와요. 그럼 여기 빨간 고체 먼저 한번 띄워볼게요. 입자 형태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6개 따다다다닥 붙어있는 고체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 고체는 이렇게 땡글땡글땡글하고 완전히 붙어있고요. 되게 규칙적으로 보여요. 그죠? 그치? 우리 1학년 때 한 거 잘 생각해봐. 지금 기억이 안 나더라도 잘 생각하면 기억이 나. 알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액체는 어떠냐면 액체는 여기 요것처럼 똑같이 파란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요렇게. 네, 액체는 이렇게 지금 약간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엄청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규칙한데 뭔가 애매한 그런 상태예요. 그죠? 애매한 액체. 그 다음에 이제 기체는 어떻게 되냐? 기체는 요렇게 아주 널리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기체가 있죠. 근데 이거를 다 주의 깊게 보면요. 어떠냐면 정확하게 얘 6개죠. 그 다음 얘도 잘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야. 그리고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예요. 다 6개씩이야. 일단 그거 생각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네모박스 가져와서 이제 진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피 먼저 비교해볼 거야. 일단 부피를 비교할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부피를 비교할 때는 입자의 개수는 고정한 다음에 비교를 해야 돼요. 입자의 개수는 고정한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방금 말했듯이 어떻게 딱 맞춰서 지금 6개네요. 그죠? 네, 6개이기 때문에 지금 입자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얘네들이 차지하는 부피를 한번 비교해볼게. 내가 점선으로 한번 그려볼게. 일단 고체, 요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고체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액체는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네, 한 요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 두 개 비교하면 뭐가 더 커? 부피가. 고체가 커? 액체가 커. 네모가 지금 더 큰 게 고체 빨간색보다는 파란색 부분이 더 크지? 그래서 액체가 더 부피가 큽니다. 이렇게. 액체가 일단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체는 약간 넘사벽이고 당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기체는 요만큼 차지해. 그럼 지금 요거 중에 뭐가 제일 커? 당연히 기체가 지금 제일 크죠. 기체 박스가 제일 커. 그래서 기체가 가장 큽니다. 부피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라는데 실제로 그런지 이제 이번에는 밀도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근데 밀도는 이제 비교할 때 부피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부피 같은 경우에는 입자의 개수를 고정한 다음에 비교를 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부피를 일단 고정하고 차지하는 부피를 고정 후에 비교할 거야.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분의 알갱이의 개수. 공간을 고정을 하고 알갱이의 개수를 세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고체부터 요만큼 이 네모박스로 쭉 내려올 거야. 이번에 이 네모박스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를 한번 세볼 거예요. 여기 지금 몇 개 들어있니? 4개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요거 요렇게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다가 한번 설치해 볼게요. 여기다가 쓴 다음에 몇 개예요? 그럼 얘는 2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여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네모박스 이렇게 데려와 볼게. 그럼 여기는 이제 몇 개? 1개죠. 1개.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일단 얘는 4개야. 그 다음에 얘는 2개야. 그럼 일단 이 둘이 비교했을 때는 숫자가 큰 거는 고체죠. 그래서 지금 고체가 더 크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 2개고 기체는 몇 개? 1개지. 그럼 요거 2개 비교하면 몇 개? 아니 몇 개래. 비교하면 뭐가 더 커? 액체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일단 부피와 밀도가 반비례하는 게 나타났나 한번 보면 지금 부피 같은 경우에는 고액기 순으로 점점 커지고 있고요. 밀도 같은 경우는 기액고 순으로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반대 맞죠? 네,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걸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잘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예외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이제 예외를 한번 볼게요. 예외는 뭐냐? 우리가 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씹고는 아니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물입니다. 물. 이 물이 바로 예외인데요. 굉장히 의아하죠. 뭐가 예외일까? 이 물에 특별한 분자 구조가 있어요. 물의 특별한 분자 구조로 인해서 이게 특별하게 상태에 따른 밀도에서 다른 것들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액체 먼저 가져올게. 근데 여기서 액체는 4도씨에 4도씨라는 걸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돼요. 일단 4도씨의 물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렇게. 일반 액체와 똑같네. 뭐가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일반 액체와 똑같이 이렇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뭔가 먼 것도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거리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액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얘가 고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고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물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물 이동해 주세요. 딱 얼음하고 멈췄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네 육각형의 구조를 띱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 친구에 비해서 요 사이사이 요 가운데 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빈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있어. 이걸로 인해서 어떻냐면 지금 부피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피를 비교하면은 일단 액체의 경우는 이만큼밖에 차지를 안 해요. 이만큼. 근데 고체의 경우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해볼게. 요만큼. 그럼 얘들아 딱 봐도 부피는 액체랑 고체 중에 뭐가 더 큰 것 같아? 고체가 지금 더 부피가 크지? 네, 이렇게 부등호를 표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부피를 써주면 액체보다 지금 고체가 더 크다. 근데 이제 기체야. 당연히 부피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기체는 마지막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밀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밀도는 똑같이 차지하는 부피를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간 알갱이 개수를 한번 세줘 볼게요. 여기에 요만큼 봐봐. 하나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예요. 5개. 이 친구 5개. 그다음 요거 그대로 여기다 옮겨서 몇 개인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요렇게 가져와서 여기 보면은 몇 개? 하나, 둘, 셋. 3개죠. 3개. 네, 이렇게 3개. 그래서 5개 대 3개. 뭐가 더 밀도가 큰 거야, 지금? 밀도는 액체가 더 큰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써주면 액체, 그 다음에 고체가 더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체야 또 상관없지 뭐 여기에서 이제 그 다른 점 없이 어쨌든 기체는 또 밀도가 가장 작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물의 경우인 거고요. 이게 물의 경우예요. 물의 경우. 그럼 이제 일반적인 아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요렇게. 부피는 고액기 순으로 커지고 밀도는 고액기 순으로 점점 작아지는데 물의 경우는 지금 액고기야. 뭐야 액고기? 뭔가 말이 이상하지만 액고기 순으로 커지고 액고기 순으로 작아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요 네모 박스 보면 이게 지금 반대지? 이게 지금 반대예요. 물과 일반적인 물질이. 그치? 그쵸?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외의 버전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기억해야지. 그냥 예외는 물이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어떤 게 예외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언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냐면 체험학습 갈 때 아침부터 페트병에 있는 얼음을 아니지 아침이 아니라 전날에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야. 내가 다음날 가져가려고. 그럼 다음날 가져가려고 이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어. 그럼 다음날에 이제 아침에 가져가려고 열었어. 그랬더니 얘가 푹 쓰러져 있어. 왜? 페트병이 원래 밑에가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보다 고체가 얼음이 더 부피가 크다 보니 얘가 밑에가 이렇게 푹 튀어나온 거지. 그런 경우 많이 봤죠? 아니면 페트병 뚜껑 부분이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왔다거나.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원래 서 있어야 되는데 밑에가 툭 튀어나와 보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지. 아직 물이 덜 끝났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물의 특별한 성질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우리가 얻는 게 뭐야? 이거 그냥 뭐 그러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구 전체에 어떤 영향이 있냐? 일단 액체. 우리 아까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물이 원래 이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있는데 액체 때는 만약에 우리가 추워질 경우 겨울에 어떻게 지금쯤 벌써 아직은 아니죠. 조금 더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얼지. 그치? 강물 같은 거 얼잖아. 그래서 우리 막 스케이트 타고 막 이게 막 빙어 낚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얼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얼음 이렇게 되죠. 육각형의 구조를 띠면서 얼음이 생겨요. 위 표면에. 왜 위에 생길까? 그 이유는 바로 밀도가 작기 때문이죠. 얘네가 위에 생기는 이유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낮은 얼음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물 위로. 그래서 위가 먼저 어는 거지. 그래서 위가 먼저 얼다 보니까 막아주잖아요. 그쵸? 그 추위를. 그래서 아래는 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 강가에 물론 상어는 살지 않지만 이 물고기, 수성생물들 있죠. 이런 이쁜 물고기들이 물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물에 사는 생명체가 계속 생존할 수 있다는 게 네, 이 자연의 배려죠. 물만 그렇게 만들어준 거잖아. 얼마나 이 대단하니. 그죠? 물에 사는 생명체가 계속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네, 이렇게 일단 이게 이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만약에 물의 밀도가 지금은 물의 밀도가 얼음보다 큰 거잖아. 근데 만약에 물의 밀도가 얼음보다 낮다면, 그러니까 다른 보통 물질과 같다면 물이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만약 물도 보통의 물질처럼 얼음이 밀도가 더 크다면? 그러면 얼음이 어떻게 돼? 방금 내가 얘기했던 현상이 일어날 수 없죠. 얼음이 위에서 얼더라도 위에가 추워서 먼저 얼더라도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 물이 아래쪽부터 얼어서 물속 생물들이 모두 죽겠죠. 왜냐면 밑에부터 차곡차곡 얼면 위에는 계속 얼어서 내려가면 결국엔 다 꽁꽁 얼다는 거잖아. 그러면 물속 생물들이 살 수 있겠어? 없죠. 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빙하들 있지, 빙하. 북극, 남극에 있는, 특히나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모두 밑으로 가라앉겠죠. 물보다 아래로.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북극곰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죠. 이런 슬픈, 둘 다 아주 슬퍼. 아주 슬픈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넘어가서 이제 예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을 때 있죠. 그래서 일단 예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하늘나라로. 하늘나라가 네, 진짜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로 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예시는 1번에 있는 풍선입니다. 풍선을 그럼 두 가지 가져와 볼게요. 두 종류를 가져와 볼게. 일단 첫 번째는 입으로 분 풍선이고요. 두 번째는 헬륨 풍선. 예, 헬륨 가스를 넣은 풍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오고요. 두 가지를 가져와서 일단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이거를 얘네만 비교하냐? 아니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것들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공기 중에는요. 우리가 처음에 순물질과 혼합물 할 때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었죠. 그래서 걔네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질소 78%, 그 다음에 산소 21%,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0.03% 이렇게 있죠. 그렇죠? 0.03%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 여기에서 이산화탄소의 이 퍼센테이지를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이산화탄소 0.03%예요. 네, 이산화탄소 0.03%고요. 그럼 이제 입으로 분 풍선 한번 볼게. 입으로 분 풍선은 우리 날숨이죠. 날숨. 근데 우리가 1학기 때 5단원에서 배웠어.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고 산소는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질소는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고 뭐 더 뱉지도 않기 때문에 들어가 딱 그대로 나와요. 78%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산소는 17%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했어요. 4%가량 사용하고 남은 17% 뱉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는요 4%가 돼요. 네, 0.03%였는데 4%나 됐어. 많이 늘었죠? 그치? 이때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우리 이거 퍼센테이지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헬륨 풍선은 당연히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를 이제 우리 어떻게 비교하냐 밀도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가져왔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친구들만 가져왔어요.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헬륨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맨 위에 있는 이산화탄소 씨랑 맨 아래에 있는 헬륨 씨만 봐도 괜찮아요. 이산화탄소는 0.0018인 반면에 헬륨은 0.00017이야. 거의 10배 차이 나지, 10배. 그럼 이 중에 공기, 그냥 일반 주변 공기, 그 다음 입으로 분 풍선, 그 다음 헬륨 풍선 중에 어떻게 밀도를 비교할 수 있을까? 이산화탄소 양만 봐도 얘는 0.03%, 얘는 4%, 얘는 아예 없어. 그 대신 얘는 엄청 가벼운 헬륨으로 가득 차 있어. 그쵸? 그럼 공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기보다 밀도가 큰 거는 당연히 요거겠죠, 요거 간단하게 이풍선이라고 쓸게요. 이풍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공기 주변의 공기보다 밀도가 작겠죠. 헬륨 풍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헬륨 가스를 넣은 풍선은 위로 뜨고요. 그 다음에 이 풍선은 아래로 가라앉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친구는 뭐냐면요. 열기구 보겠습니다. 열기구. 두 번째 친구 열기구. 열기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타고 싶지? 선생님 못 들어갈 것 같아. 너무 크다, 내가. 여기 열기구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친구에도 이제 여기에, 요 안에, 이 열기구 풍선 쪽 안에 입자들이 있겠죠? 입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살짝씩 움직여요. 그러다 이제 얘들 얘 이름이 뭐야? 열기구잖아요. 열기구. 열이 받는다는 거지. 열이 받는다는 거야. 뭐가? 이 입자들이. 그래서 불을 피워요. 불을 화르르 피웁니다. 좀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어쨌든 불을 화르르 피워서요. 이 친구들이 이제 어때? 아우 열받아 하면서 막 날뛰어요. 막 날뛰면서 이 풍선 지금 어떠고 있니? 점점 지금 점점 커졌죠? 그쵸? 이게 커지면 얘들아 봐봐. 부피가 커진다는 거잖아. 부피가 커진다는 거니까 부피가 커진다는 거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위로 뜨겠죠. 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를 가열하면 입자들이 열을 받아서 막 때려 열기구를. 그럼 얘네가 부피가 점점 커져요. 부피가 점점 커지면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겠지. 그러면서 얘가 위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기구를 타고 바깥 구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불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튜브와 구명조끼입니다. 네, 방금 이제 열기구 약간 위험했잖아. 이제 안전한 튜브와 구명조끼 볼게요. 이 구명조끼와 튜브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네 이렇게 있고 우리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올해는 워터파크 같은 데 잘 못 갔겠지만 이 튜브나 구명조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아이템을 장착하는 거지. 아이템을 장착해서 내 실제 밀도보다 밀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에 잘 뜰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아이템이죠. 아이템. 물보다 밀도가 작아져서 물에 뜰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 구명조끼와 튜브. 이렇게 구명조끼와 튜브는 이 아이템을 착용하면 물보다 밀도가 작아져서 물에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 분 한번 볼게요. 요 분은 이제 잠수하시는 분이에요. 잠수부. 잠수부 벨트 보겠습니다. 잠수부 벨트. 이분이 이제 약간 자세히 봐봐야 돼요. 자세히 보면, 선생님은 여기서는 안 보지만, 어쨌든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허리춤에 벨트가 하나 있어요. 자세히 생기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벨트들을 차고 계세요. 잠수부들은. 이게 뭐냐면 납덩이 벨트예요. 납덩이 벨트. 그래서 물속에 쉽게 가라앉기 위해서 밀도가 큰 납덩이 벨트를 차고 물 안에 들어가죠. 그래야 물 안에 쉽게 가라앉으니까. 사람도 아주 가만히 있으면 물 위에서 뜨잖아요. 살짝. 그래서 이런 걸 차서 물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예시 보겠습니다. 네, 연기가 자욱한 이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어떤 주방이죠. 주방인데 약간 가스가 새어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예시가 뭐냐면 가스 누출 경보기입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가 다섯 번째 예시예요. 일단 첫 번째, 가스에는요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볼 거는 첫 번째 LNG. 이게 뭐냐면 액화천연가스예요. 액화천연가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LPG입니다. LPG는 액화석유가스예요. 액화석유가스. 이 두 가지 특징에 따라서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는 위치가 달라지는데요. 일단 LNG 같은 경우는요. 네,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요.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는 건 공기 위에 뜬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물론 얘가 공기 중에 나오면 안 되지만 새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 이 LNG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간다는 거지. 네, 새어 나오면 위로 간다. 그래서 설치를 어디다 해야겠어요? 가스 누출 경보기를? 바닥에다 할까? 아니죠. 위에다 해야 알겠지. 빨리. 그래서 LNG 가스 누출 경보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에 천정 쪽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반면에 LPG 같은 경우는요. LPG의 밀도는요. 공기보다 밀도가 커요. 그럼 얘네는 밀도가 크다는 건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치? 가라앉아. 그러면 얘네는 새어나오면 아래로 간다. 그럼 가스 누출 경보기는 어디다 설치해요? 바닥 쪽에 설치를 해야 효율적이겠죠? 네, 바닥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바닥에 설치한다. 정확한 원칙은 뭐냐면 설치하는 원칙은 이 친구는요. 천장에서 30cm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LPG 가스 누출 경보기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30cm 떨어진 위치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혼합물의 밀도를 한번 볼 건데요. 6번에 학습지는 3페이지, 그 다음 교과서는 205페이지에 있는 혼합물의 밀도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소금물의 경우를 볼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네, 소금물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세요. 앞에 나오는. 네, 여기 달걀이 있습니다. 계속 동일한 달걀 사용할 거예요. 일단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 완전히 가라앉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타요. 한 스푼. 섞는 소리예요. 네, 그 다음에 동일한 달걀을 넣어줘요. 약간 뜰 것 같은데 안 떴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죠? 가벼워졌죠? 몸놀림이. 그 다음에 이거는 3스푼째예요. 3스푼째. 중간에는 3스푼입니다. 3스푼째 넣고 섞습니다. 아주 쉐킷쉐킷. 그 다음 달걀 넣어주면 이제 좀 떠요. 네, 좀 두둥실 떴어요. 그 다음 이제 이거는 6스푼째 섞습니다. 엄청 많이 섞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달걀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네, 완전 많이 떴죠. 이제 이 전 거보다도 더 떴죠. 그래서 그냥 물일 때, 그 다음 소금 2스푼일 때, 소금 6스푼일 때 이렇게 점점 뜨게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사진을 다시 가져오면 네, 소금을 아예 안 넣었을 때는 완전히 가라앉았던 달걀이 소금을 넣을수록 어때요? 소금을 넣을수록 점점 더 뜨게 된다는 거죠.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는요. 네, 물에 녹은 소금이요. 물에 녹은 소금이 양이 증가하면서 소금물의 밀도가 어느 순간 달걀의 밀도보다 커져서 달걀이 뜨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요. 원래 이제 물에 순수한 물에요. 우리가 소금을 넣으면 물에 있는 물 입자에다가 소금의 입자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입자 간의 간격이 정말 빽빽해지겠죠. 점점. 그럼 많이 넣을수록 더 빽빽해지겠지? 그 빽빽한 정도가 밀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밀도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달걀보다 밀도가 커지게 되면서 달걀이 소금을 위에 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용해도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이 용해도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너네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습지 이때도 꼭꼭 준비해 주시고요. 교과서 206페이지니까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